채화영이 30년간 숨겨온 아들의 사진이 하필이면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오장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까지는 숨막히는 시간들이 먼저 흘러야 했습니다. 오장미와 강백호, 오태평이 병원에서 마서린을 휠체어에 태워 빠져나온 건 새벽 5시였습니다. 복도에는 아직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이 시작되기 전이었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오태평이 망을 보는 동안 강백호가 마서린의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오장미는 마서린의 손을 꼭 잡고 걸었는데요. 의식불명 상태의 마서린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고요하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손, 같은 숨결. 하지만 한 사람은 서서 걷고 있고 한 사람은 휠체어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오장미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오장미가 먼저 밖을 확인하려고 문을 열었는데요. 그 순간 주차장 입구 쪽에서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채화영의 차였습니다. 오장미는 반사적으로 몸을 숨기며 강백호에게 속삭였습니다. 백호 오빠, 채화영이 왔어. 강백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지만 곧바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태평 형, 마서린 데리고 비상구로 빠져. 내가 시간 벌게. 오태평은 고개를 끄덕이며 휠체어를 돌려 비상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백호는 주차장 기둥 뒤에 서서 채화영의 차가 주차되는 걸 지켜봤습니다. 채화영은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강혁이 조수석에서 먼저 내려 병원 입구 쪽을 확인하더니 채화영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화영이 차에서 내렸을 때 그 얼굴에는 살기에 가까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장미를 치우라고 이강혁에게 지시했던 채화영이었지만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이었거든요. 채화영과 이강혁이 병원 안으로 들어간 뒤 강백호는 재빨리 오장미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나와. 채화영이 안으로 들어갔어. 오장미는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온 오태평과 합류해 마서린을 차에 태웠습니다. 강백호가 운전석에 앉고 오장미가 뒷좌석에서 마서린의 머리를 자기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오태평은 별도의 차로 뒤따르기로 했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오장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원 건물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서린을 이 병원에 숨겨둔 지 꽤 됐었는데요. 이제 그 은신처가 들켰으니 새로운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오장미는 마서린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설인아, 조금만 참아. 언니가 반드시 지킬게. 채화영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텅 빈 침대를 봤습니다. 시트는 구겨져 있었고 산소호흡기는 벽에 걸려 있었으며 명찰은 이미 떼어져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빈 침대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늦었어. 이강혁은 뒤에서 간호사를 불러 언제 환자가 이동했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아무도 정확한 시간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채화영은 복도에 서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장미가 먼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연이 나보다 한 발 빨랐어. 어떻게 내가 올 걸 알았지? 채화영의 머릿속에서 의심의 화살이 사방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누군가 정보를 흘린 것이었고 채화영은 그 누군가가 집 안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채화영은 이강혁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강혁, 집에 스파이가 있어. 이강혁은 스파이라뇨? 라고 되물었지만 채화영의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서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채화영은 진홍주, 염산월, 양금순. 이 셋 중 하나야. 아니면 전부이거나라고 말하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이강혁은 채화영의 뒤를 따르면서 속으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양금순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강혁은 양금순이 오장미를 돕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걸 채화영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강혁은 지금 한 발은 채화영 쪽에, 한 발은 양심 쪽에 걸쳐놓은 상태였으니까요. 마서린을 새로운 안전한 장소로 옮긴 뒤 오장미는 마대창 회장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8시 마서린 실장의 얼굴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2층에서 내려온 오장미를 양금순이 맞이했습니다. 양금순은 오장미의 눈 밑에 어둠이 내려앉은 걸 보고 아가씨, 밤새 한숨도 못 잤구나라고 속삭였습니다. 오장미는 괜찮아요, 금순 아줌마.
설인이 잘 옮겼어요 라고 작은 소리로 답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마대창 회장이 아침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의 갑질 사건은 어제 최화영의 사과 인터뷰와 마대창 회장이 직접 건넨 의사소견서 덕분에 일단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정밀 검사를 받아서 극도로 예민했던 상태라는 최화영의 해명을 공개적으로 뒷받침해 준 거였는데요. 마대창 회장이 그렇게 한 이유는 최화영을 믿어서가 아니라 드림그룹의 주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마대창 회장에게는 가족의 체면보다 그룹의 생존이 우선이었거든요. 오장미는 마대창 회장에게 인사를 하며 할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설이나 오늘 호텔에 좀 나가봐라. 최 대표가 빠진 자리를 누군가는 메워야 하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오장미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최화영이 빠진 자리라. 이 기회를 잘 이용해야 해. 최화영은 저택으로 돌아오자마자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병원에서 빈 침대를 본 충격이 최화영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설인, 아니 오장미가 자신보다 먼저 움직였다는 건 정보망이 있다는 뜻이었고 그 정보망의 뿌리가 이 집 안에 있다는 건 최화영의 30년 권력 구조에 균열이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최화영은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강준호에게서 온 메시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안 나오면 다시는 연락도 찾지도 않겠다. 최화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메시지는 최화영에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준호가 자신의 생모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강준호는 최근 자신을 찾았다는 생모의 연락을 받았지만 상대가 계속 만남을 회피하자 분노가 쌓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생모가 바로 최화영이라는 사실을 강준호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은 메시지를 읽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가 나를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해. 최화영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 전 아기였던 최하늘을 강남봉과 한영자에게 맡기고 떠나야 했던 그날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 마대창 회장의 곁에 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포기했던 최화영이었습니다.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은 없다고 스스로에게 수천 번 말해왔지만 강준호가 날 버린 이유를 꼭 들어야겠어라고 분노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뜯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화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다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최화영은 아직 강준호 앞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나서면 마대창 회장이 알게 되고 그러면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테니까요. 최화영에게 강준호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비밀이었습니다. 그 시각 진홍주는 염산월의 방에 와 있었습니다. 어젯밤 병원에서 본 것, 그리고 오늘 새벽 최화영이 병원에 갔다 빈손으로 돌아온 것까지 진홍주는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진홍주는 염산월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최화영이 설인이를 훔쳐온 거라면? 염산월은 진홍주를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훔쳐왔다니 무슨 소리야? 진홍주는 어젯밤 병원에서 본 장면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명찰에는 오장미, 얼굴은 마설인. 같은 얼굴이 2개. 쌍둥이일 가능성. 그리고 최화영이 새벽에 병원에 달려갔지만 이미 환자가 사라진 뒤였다는 것. 진홍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생각해봐, 엄마. 마설인이 갑자기 이 집에 나타난 게 언제야? 마 회장님 손녀라면서. 근데 진짜 마설이는 병원에 누워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집에 있는 마설이는 누구야? 그리고 최화영은 왜 그 병원에 달려간 거야? 최화영이 진짜 마설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잖아. 염산월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진홍주의 추론이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염산월은 그러면 최화영이 원래 마설인을 데려와서 마 회장님한테 손녀라고 소개한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마설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고? 라고 물었습니다. 진홍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직 확실하진 않아. 근데 이 퍼즐이 맞으면 최화영은 마 회장님을 속여온 거야. 이건 우리한테 엄청난 카드야, 엄마라고 말했습니다. 염산월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어젯밤 최화영에게 꽃다발로 얼굴을 맞은 수치심이 아직 가시지 않았던 염산월이었습니다.
복수의 기회가 손에 잡히는 느낌이었거든요. 홍주야, 이건 함부로 쓰면 안 돼. 타이밍이 중요해라고 염산월이 말했고 진홍주는 알아, 엄마. 그래서 아직 아무한테도 안 말한 거야라고 답했습니다. 드림그룹 본사에서는 강준호가 본부장실에 앉아 핸드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보낸 메시지에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오늘 안 나오면 다시는 연락도 찾지도 않겠다. 그 메시지를 보낸 지 5시간이 지났지만 생모로부터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강준호는 자신을 버린 생모에 대한 원망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습니다. 강남봉과 한영자가 양부모라는 건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친어머니가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신을 찾았다는 연락이 왔고 강준호는 처음에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만남을 계속 미루면서 강준호의 기대는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날 버려놓고 30년이 지나서 찾아놓고 만나지도 않겠다고. 대체 뭘 원하는 거야? 강준호는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본부장실 문이 열리며 마서린 실장, 그러니까 오장미가 들어왔습니다. 본부장님, 마 회장님이 오늘 호텔 현장 점검 일정을 보내셨는데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장미는 서류를 건네며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강준호는 서류를 받으면서 오장미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카페에서 강백호와 함께 있던 그 얼굴. 자신의 저녁 식사 제안을 거절했던 그 얼굴. 강준호는 아직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강준호는 서류를 훑어보며 알겠습니다. 오후에 같이 현장 나갑시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오장미는 네, 본부장님이라고 말하고 돌아서려는데 강준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마 실장, 요즘 많이 바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오장미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강준호의 목소리에 담긴 톤이 업무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심이었거든요. 오장미는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미소를 보는 강준호의 가슴이 또다시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강준호는 그 흔들림을 억누르며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장미가 나간 뒤 강준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서린에게 느끼는 이 감정, 그리고 생모에 대한 분노, 동생 강백호와의 미묘한 긴장. 모든 것이 동시에 강준호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감정이든 업무든 모든 것을 통제 안에 두는 사람이었는데 최근 들어 통제 밖으로 벗어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최화영은 드림그룹 본사 대표실에서 이강혁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최화영은 이강혁에게 2가지를 지시했습니다. 첫째, 마서린이 옮겨진 새 장소를 찾아라. 둘째, 집안에서 누가 정보를 흘리고 있는지 밝혀내라. 이강혁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대표실을 나오며 복도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최화영의 곁에서 30년을 보냈습니다. 최화영이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강혁의 마음속에서는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요. 그 균열의 시작점은 오장미였습니다. 오장미가 이강혁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정보나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오장미의 눈에서 이강혁은 자신이 30년간 외면해왔던 것을 봤거든요. 진실이라는 것,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 오후 드림호텔 현장 점검에 나선 강준호와 오장미는 나란히 호텔 복도를 걸었습니다. 강준호는 호텔 시설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도 옆에서 걷는 오장미에게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호텔 옥상 라운지에서 점검을 마치고 잠시 쉬는 동안 오장미가 난간에 기대어 서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오장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그 순간 오장미의 얼굴에 스친 표정은 마서린 실장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로와 슬픔과 그리움이 뒤섞인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강준호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마 실장, 무슨 생각해요? 오장미는 깜짝 놀라며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이 시원해서 잠깐 멍 때렸어요. 하지만 강준호는 방금 본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건 멍 때리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강준호는 더 묻지 않았지만 마서린 실장이라는 사람에 대한 의문이 한 겹 더 쌓였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오장민은 2층으로 올라가다가 최화영의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최화영은 아직 본사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오장민은 최근 최화영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새벽같이 달려간 것, 이강혁에게 마서린 조사를 지시한 것, 그리고 염산월과 물리적으로 싸운 것까지. 최화영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 분명했지만 흔들리는 최화영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장민은 양금순에게 최 대표님 언제 들어오세요? 라고 물었고 양금순은 오늘은 늦는다고 이강혁 실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오장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아무래도 최화영이 이상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야. 오장민은 조심스럽게 최화영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최화영 특유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장민은 빠르게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서랍장, 화장대, 옷장. 단서가 될 만한 것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오장미가 막 돌아서려는 순간 침대 옆 협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오장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과 핸드폰 충전기,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작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둥근 눈에 오똑한 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하늘이 3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그 글씨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지? 아들인가? 오장미의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최화영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건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하늘이라는 이름, 그리고 3살 때의 사진. 최화영이 이 사진을 서랍 깊숙이 숨겨놓고 있었다는 건 이 아이가 최화영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최화영에게 자녀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 집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장미는 사진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뒤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방을 나서면서 오장미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의 비밀이 하나 더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왜 최화영이 이 아이의 존재를 숨기고 있는지. 오장미는 이 퍼즐을 풀어야 했습니다. 오장미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강백호에게 사진을 전송하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최화영 방에서 이거 발견했어. 하늘이라는 아이야. 최화영 아들인 것 같은데 이 아이가 누군지 알아봐 줄 수 있어? 강백호에게서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알겠어. 확인해 볼게. 오장미는 핸드폰 속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3살 남자아이의 둥근 눈. 어딘가 본 적 있는 눈이었는데 오장미는 그게 누구의 눈인지 아직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매일 드림그룹 본사에서 마주치는 사람의 눈과 닮아 있었습니다. 강준호 본부장의 눈과. 그날 저녁 강백호는 법률사무소에서 메모리카드 영상 복원 전문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 변호사님, 영상 80%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결과물 전달 가능합니다. 강백호는 감사합니다. 내일 바로 가겠습니다라고 답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장미가 보내온 하늘이 사진과 내일 받게 될 복원 영상. 강백호의 손에도 카드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강남봉 교수의 집에서는 한영자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강준호와 강백호 두 아들의 양어머니로서 늘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지만 남편 강남봉과의 관계에서만큼은 불안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한영자는 차를 한 잔 들고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차 한 잔 할래? 강남봉은 아, 그래. 들어와라고 답했는데요. 한영자가 문을 열었을 때 강남봉은 급하게 핸드폰을 서랍에 넣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영자는 그 동작을 봤지만 모른 척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무슨 일 있어? 강남봉은 아니, 학교 일이 좀 밀려서 그래라고 답했지만 한영자의 직감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서재를 나오며 문을 닫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여보. 밤이 깊어지고 마대창 회장의 저택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서는 여러 갈래의 긴장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은 자기 방에서 강준호의 메시지를 다시 읽으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어머니의 고통이 최화영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은 악인이었지만 강준호에 대한 감정만큼은 진짜였습니다. 그 모순이 최화영을 더욱 복잡한 인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진홍주는 자기 방에서 병원에서 찍은 쌍둥이 사진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카드를 언제 꺼낼지 진홍주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야망이 큰 만큼 인내심도 있는 사람이었기에 서두르지 않을 거였습니다. 오장미는 마서린의 방 침대에 누워 하늘이 3살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최화영이 왜 이 아이를 숨기고 있는지 오장미는 그 답을 반드시 찾아낼 거였습니다. 양금수는 부엌 정리를 마치고 자기 방으로 가며 2층을 올려다봤습니다. 오장미의 방에서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양금수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씨 좀 자야지. 이강혁은 자기 차 안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에게서 온 메시지 마서린 새 위치 찾아. 내일까지. 이강혁은 핸드폰을 조수석에 내려놓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이강혁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준호는 자기 아파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는 여전히 생모로부터 답이 없었습니다. 강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끝이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어. 하지만 강준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생모가 매일 같은 건물에서 마주치는 최화영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는 날 강준호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비밀이 동시에 터지기 직전 저택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습니다. 강백호가 복원된 영상을 확인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80% 복원된 영상 속에는 25년 전 도로 위에 쓰러진 오복길의 모습과 그 옆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여자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는데요. 결정적으로 그 여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이 복원되면서 최화영의 옆얼굴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정면이 아니라 옆얼굴이기 때문에 법정 증거로 쓰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강백호는 추가 복원을 의뢰하면서 동시에 이 영상을 오장미에게 보여줍니다. 오장미는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영상을 보며 처음으로 마서린의 가면을 쓴 채 울지 못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강백호는 오장미가 보내온 하늘이 3살 사진을 분석합니다. 출생 기록과 입양 서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최하늘이라는 이름이 강남봉 교수의 입양 서류에 등장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강백호는 충격을 받습니다. 최하늘이 강준호의 본명이라는 건 형 강준호가 최화영의 친아들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강백호는 이 사실을 오장미에게 전하면서 형이 최화영의 아들이야. 형은 아직 모르고 있어라고 말합니다. 오장미는 그제서야 사진 속 아이의 둥근 눈이 강준호의 눈과 닮아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한편 진홍주는 드디어 첫 번째 카드를 꺼냅니다. 쌍둥이 정보를 들고 최화영에게 직접 찾아가 대표님, 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마서린 실장이 쌍둥이라는 거 아세요? 라며 떠보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최화영은 진홍주의 말에 표정이 굳지만 무슨 소리야라며 시치미를 뗍니다. 하지만 진홍주는 물러서지 않으며 병원에서 직접 봤어요. 같은 얼굴이 2개더라고요라고 말합니다. 최화영과 진홍주 사이에 새로운 긴장 구도가 형성됩니다. 최화영은 이강혁에게 마서린의 새 위치를 찾으라는 독촉을 계속하지만 이강혁은 의도적으로 수사 속도를 늦춥니다. 이강혁이 처음으로 최화영의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최화영은 이강혁의 태도 변화를 감지하고 너마저 나를 배신하는 거야? 라고 직접 묻습니다. 이강혁은 배신이 아닙니다. 다만 30년 동안 해온 일들이 맞는 건지 생각 중입니다. 라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답합니다. 가장 큰 떡밥은 마서린의 상태 변화입니다. 새 병원으로 옮겨진 마서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오장미가 마서린의 손을 잡고 서린아 언니야.
일어나야 해라고 말하는 순간 마서린의 검지 손가락이 꿈틀합니다. 오장미는 그걸 느끼지 못한 채 돌아서는데요. 마서린의 감긴 눈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립니다. 마서린이 깨어나는 순간 같은 얼굴의 두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면서 오장미의 위장 생활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마서린이 깨어나면 오장미에게는 구원이 될 수도 파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